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11월 FOMC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물가, 그러니까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예.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아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둔화를 시키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 번 이제 그걸 그쵸. 겁을 먹어봤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뭐 FOMC 출입 기자도 또 말을 바꿨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완화할 것이다 이랬다가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FOMC에서 압력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예.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긴축과 긴축 아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10월 달에 다우지수가 10% 올라가는 반면에 예. 나스닥이 1%밖에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주들이 완전히 이제는 그쵸. 시장에서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 올라갔거든요. 상대적으로 금융주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차별화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가는 하향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니까 고용이나 저축이 되게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이 긴축을 되게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내년 1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끝내버리면 예. 의외로 경기 침체는 들어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용이나 그 저축이 아직 안 꺾이기 때문에. 예. 그러고 얘기하고요. 그 빅테크 실적 발표를 봤는데 뭐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쪽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 애플, 넷플릭스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긴축의 이슈가 아니고 실적의 이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 저는 나스닥은 11,000에서 12,000 사이에 그냥 박스권에 묶일 것 같다.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할 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전에 보니까 이 금리 인상식이 조만간 끝날 거다라고 월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섹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섹터만 피하면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 될까요? 이번에도 보면 다우지수 10포인트 올라가고 나스닥은 1포인트밖에 못 올라갔지만 애플이나 넷플릭스는 오히려 맞아요. 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실적 위주로 종목 장세지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한 달 새 이 외국인 수급 때문에 6% 가까이 올랐어요. 이 외국인 수급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쵸. 오늘 제가 좀 독특한 포인트와 독특한 분석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예, 준비한 PPT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여러분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요. 2019년도 상반기에 예. 5조를 사고 네. 5조 2천억을 사고 무려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5조를 넘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2년 하반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2달 남았죠. 그쵸. 근데 4달 만에 7조 2천억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짚는 포인트만 보세요. 2021년도 상반기하고 2021년도 하반기는 통으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외국인들 다 팔았죠.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2021년도에는 팔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는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 다 대형주 위주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세요. 코스닥을 보면 완전히 맞대죠. 그러네요. 오히려 2021년도 상반기하고 2021년도 하반기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오히려 지금 거래소의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하반기에 코스닥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안 좋네요. 네. 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202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고 거래소는 안 샀을 때의 그때의
우리 국내 시장의 업종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예. 자료 보시면 요건 2022년도가 아니고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예. 자, 대형주는 보세요. 저점이 깨져버렸죠. 예. 2021년도에. 네. 그리고 2021년도에 저 쭉 가면 소형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21년도 작년에는 코스닥의 대형주는 외국인의 수급도 안 들어왔고 예. 코스피 쪽만 들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더 셌다면 아까 지금 수급 같은 거 보면 이제는 뭡니까? 작년하고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코스닥 쪽이 아니라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 쪽 그리고 대형주 네. 쪽으로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확 바뀌었냐 보면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일단 풍부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금리였습니다. 그러면 저금리일 때는 어떤 종목이 갑니까? 상대적으로 재무가 좀 안 좋아도 테마 그쵸. 형태가 되게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도 축소되고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매번 얘기 드렸죠. 이 시간에 나와서 앞으로는 좀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회사채 발행도 안 된다. 예.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형주도 많이 떨어졌는 데다가 예. 앞으로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가 되면 대형주가 더 좋아지겠죠. 왜? 후발업체들은 나가 떨어져 버리면 마켓에서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외국인들 수급이 왜 이렇게 거래소에 몰리는가 하면 2021년도와 2022년도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적 개선 저평가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주를 안 사요. 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저평가 사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글로벌 경쟁력이 우위된 종목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 침체 영향을 잘 안 받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영향 받나요? 안 받죠. 예. 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나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내수 업종입니다. 왜 내수 업종을 왜 열센가 하면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높은 데다가 소비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 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체감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우지수 10%, 나스닥 1% 이랬지만 애플, 넷플릭스 올라가지만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 상관없이 굉장한 차별화 장세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고르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장에 제가 여기에 한 달 정도 나오면서 계속 이런 얘기했어요. 2100선은 안 깨질 것 같고 베어 마켓랠리를 2300선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예. 내년 1분기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셨죠. 그리고 빨리 좋은 기업으로 바꿔야 된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다 대형주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중소형주 중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내년에 굉장히 고전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요 밴드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 내년 상반기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생각보다 안 조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제가 밴드를 다시 설정했는데요. 2050에서 내년에 2600선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단 지금 시장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2000선이 딱 무너지거나 2050선이 딱 무너지면 그때 비중을 줄이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장세에서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7조를 샀잖아요. 예. 만약에 2년 전에 환율이 1000원일 때 아까 거래소들 안 샀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샀으면 대형주에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환율에서만 그쵸. 환차손이 40% 났잖아요. 예. 그럼 지금 7조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1,600원 간다 그러면 또 안전자리에서 15% 환차손을 보는데 그렇죠. 사겠습니까? 제가 외국인들이 7조 샀다는 건 외국인들은 환차손에 걱정이 없다. 달러가 이제는 예. 고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크게 수익이 안 나더라도 환율에서는 환으로? 예. 환차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머징 국가를 사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이익이죠. 이익이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것도 있지만 환율에 대한 변화를 보거든요. 이익이냐 손해냐. 세 번째는 환율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고점 치면 그다음부터 안정화돼서 조금씩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MS가 좋은 종목들, 글로벌 경쟁력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2050에서 2600까지 밴드를 올린 겁니다. 단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흐름을 가는가 하면 대형주가 너무 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폭 과대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거 되게 저평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외국인 산다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것도 굉장히 싸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진바닥을 찍으면 올라오겠죠. 단 요거 낙폭 과대조 한번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본격적인 주도주로 가겠죠. 근데 저는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딱 30종목만 사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만들었는데 뭐냐면 앞으로는 한국판 니프티 30 종목이 올 거다. 그래서 한국판 니프티 30 종목이 오면 그 30종목만 계속 땡기던 장세가 올 거고 그 종목들의 컨센이 실적 개선이 된 저평가주나 글로벌 경쟁력 우위,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워낙 성장성과 실적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의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 최근에 가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섹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2차 전지적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외로 중소형주는 그러면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바이오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주에는요. 오늘 제가 내년까지 2,600이라고 하면 많이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바이오 특집을 한번 왜냐하면 제가 바이오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더 그러세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내년 1분기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 상단은 2,600까지 본다. 열어놨죠. 조금 올리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내년 1분기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한 의견은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만 안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저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2,100은 안 깨지고 베어 마켈렐리가 2,300선까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내년 1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2,300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내년 1분기에 시장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고용이나 저축하고 소비 다 포함하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오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저는 2024년이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2,600에서 2,700까지 내년 그러니까 늦여름 초가을까지는 2,700까지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하셨던 게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을 봐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도 특히 많이 올랐죠.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계속 변함 없으신 거예요? 아까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면서 대형주. 내년에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오늘 2,600, 2,700까지 간다 하더라도요. 이게 영어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 한국판 니프티 30 종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기관들이 니프티 50라고 해서 50종목만 올렸잖아요. 저는 한국에 막 다 살펴봤어요. 아까 글로벌 우위 종목주 중에서 실적 좋아지고 저평가된 종목 다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30종목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 그 종목이 대형주라 그러면 지수를 땡길 거 아니에요. 땡기는데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만 땡기면 되니까. 그다음에 같은 대형주 중에서 못 가는 건 계속 누를 거거든요. 성장주, 실적 안 되는 성장주.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아직도 높은 종목들. 그러면 지수는 2,050에서 2,600까지 박스권 딱 놓치지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가 들어오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사는 종목 말고는 볼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달러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쪽 해외 쪽 주식을 팔고 이쪽 와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런 주식 말고는 살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는 30개 종목만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도 상관없이 반도체는 보실까요? 싫습니다. 반도체는 아니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되게 길게 하네요. 반도체는 좀 싫은데요. 그다음에 경기를 좀 안 타야 되거든요. 반도체는 경기를 타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는 섹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좀 갖고 와서 그렇죠.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 오늘은 얘기할 건 그렇죠. 없고.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